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MC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줌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토크 콘서트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이라 하면 보통 도시에서 은퇴를 하거나 답답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찾아 떠나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새로운 지역에서 생계와 주거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보다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토크 콘서트는 귀농과 귀촌을 주제로 두 번의 토크 콘서트와 마지막 Q&A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 제가 조금 음치긴 한데, 자,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노래죠. 바로 맥가이버 노래입니다. 맥가이버 하면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계십니다. 저 역시 이분의 팬이고요. 아마 지금 줌이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에 있는 제가 너무 부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이분을 가까이서 뵙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천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배한성 성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 그러면 맥가이버 많이 생각하시죠? 저처럼 긴장을 하셨나요? 그 맥가이버는 늘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세상에서 나쁜 기운, 그게 대충이다. 대충 하려면 때려치워. 귀농 귀촌이고 뭐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얘기가 봉은사라고 서울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대란로 그쪽에 있는 아주 고찰이죠. 천년 고찰. 거기에 새벽 4시 막 지났는데 때르릉 벨이 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에서 굿모닝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전쟁 났습니까? 그러더래요. 외국인이. 전쟁이요? 어디서요? 어디는 어디입니까? 여기 서울에서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왜요? 쿵쿵 대포 소리 나는데 이거 뭡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얼른 켜봤다는 거죠. 아름다운 음악만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대요. 손님한테.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약 전쟁이 났다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야단 났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우리 호텔에 오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조치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아름다운 음악만 나오고 있으니까 편히 주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하다고 우리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이래서 소동이 일어났대요. 그 외국인들한테 또 전해져서. 근데 거기 호텔에 여자 상무님이 있었대요. 근데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호텔리어 더구나 상무까지 올라가는 건 대단한 분이래요. 그분은 전설 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난 그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 그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담당 상무니까 외국인 전화를 받았던 직원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상무님, 오늘 아침에 대소동이 있었습니다. 뭔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무님이 가서 봉은사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 관광객들 와야 되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포라고 쿵쿵 했던 소리가 뭐냐면 봉헌사에서 새벽 4시면 하는 예불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종을 치는 예불 종. 그걸 이제 그 당시 무슨 뭐 남한을 뭐 불바다 만들겠다고 까부수겠다고 막 이렇게 북한에서 거칠게 한 시기적으로 그런 때여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쿵쿵 소리를 들은 외국인이 전쟁 나고 이게 대포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계속 거기서 새벽 4시면 예불을 종을 칠 텐데 말이죠. 외국 투숙객들이 불안해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네 불안한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국 분들이 다른 호텔로 떠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담당 상무라는 분이 잘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무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이제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새벽 4시에 왜 종을 치는 줄 아느냐? 저도 그건 잘 몰랐어요. 늘상 절에서는 새벽 4시에 종을 치니까 그냥 종을 치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알고 귀농귀촌을 하는 것과 그냥 귀농귀촌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예불 종을 치는 이유가 뭐냐? 새벽 4시, 이 새벽 4시를 가장 정갈한 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주 정화된, 아주 깨끗한 그런 시간에 꽃들아 피어나라, 사람들아 깨어라, 새들아 깨어서 노래해라, 벌레들 보고 자 이제 너희들의 필요한 작업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정갈한 시간에 그 일을 시작하라. 모든 것이 깨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깨어나게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명상적이고 그런 메시지가 대단히 많이 있는 그 행동이 절에 새벽 4시에 절에서 종을 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무, 김상무라는 분은 새벽 4시에 왜 종을 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걸 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안 했을까? 그래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종을 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런데 우리 호텔에서는 5분 만에 걸어서 도착하실 수 있다. 새벽 4시에 가면 그 가장 정갈한 시간에 가장 정갈한 마음 비우기, 새로 채우는 마음, 이런 불교의 신비함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다. 우리 호텔에서는 무슨 버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걸어서 그 정갈한 시간을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호텔은 그 프로그램이 생기면서부터 더 많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은 새벽 4시에 왜 종을 치는지를 몰랐고 상무 되시는 분은 종을 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안 사람한테는 그게 럭키, 행운인 거예요. 야, 이 행운을 내가 왜 이제 발견했을까 하고.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전쟁 났습니까? 하니 전쟁 이런 거로 받아들이는 외국 사람의 입장만 본 그 직원은 그것을 위기로 봤다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종소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걸 대포 소리로 알고 떠나면 우리 호텔은 어떻게 되지? 호텔을 걱정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알면 그게 럭키고 모르면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귀농귀촌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알면 그게 럭키가 될 수 있는데 모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아마도 귀농귀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귀농귀촌 가서도요, 그 일들이 뭐 아주 많다고 제가 모니터를 좀 했더니, 근데 모니터하면서 그거 쉬운 거 아닐 걸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꼭 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그 아오모리라고 저도 그냥 관광으로 대충 가봤습니다만 사과 산지로 일본 사과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근데 오래전이에요. 일본은 그 태풍, 폭풍 뭐 이런 피해가 아주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그 해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와 가지고 사과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폭우에. 그래서 그냥 그 사과 농사를 짓던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이 다 망하게 생길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망연자실이라고 그러죠. 너무 절망해 가지고 어떤 것도 할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좌절, 그냥 쭈그려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되나?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뭘 생각해야 될까? 남아있는 사과를 보고 퍼뜩 아이디어가, 빛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도 그 대학 입시 그 아주 그냥 그 치열했고, 대학 입시의 합격 불합격이 그 한 젊은이의 인생을 뭐 결정짓는 것만큼 그렇게 중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퍼뜩 그 생각을 한 그 귀농귀촌한 어떤 분이 퍼뜩 생각을 했대요. 이 폭풍 후에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저 사과를 합격 사과라고 해갖고 팔자. 이런 데서 박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 험난한 험악한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이거는 합격의 행운이 담겨 있는 사과다. 그렇게 해서 내놨더니 처음엔 뭐 3배인가 받았대요. 품절이 자꾸 돼서 5배, 10배, 나중엔 20배인가까지 그런 그 귀한 사과로.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져 버렸네, 나는 죽었네 라고 할 것이냐,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합격의 그런, 그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심리적인 거겠죠. 그렇다고 그게 미시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생각을 다 떨어져서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과 아직도 남아있는 사과가 있네, 거기다가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게 발전을 해서 아오모리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봉지를 싸죠. 이제 해충 뭐 이런 거에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냈대요. 합격이라는 한문을 그 종이 거기다가 이렇게 공어 띄어내 가지고 그게 햇빛을 받아 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까맣게 합격이라는 글자가 거기 이렇게 스며들게 그렇게 됐다는군요. 그래서 아오모리 사과에는 합격의 행운이 있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귀농한 분들이 아주 뭐죠? 그런 그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로 해서 계속 잘 살고들 계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제가 모니터한 거로는 시골 분들은 오래 지켜본다. 먼저 이렇게 그 동네에 계신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하라. 아울러 또 메시지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때는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그 싱그러울 때 1963년인가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취임 연설사가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좋은 키워드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죠. 그건 뭐냐? 나라가 날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케네디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키워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곳에 가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고 그럴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이 고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준비부터 됐을 때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맥가이버야, 저 친구는 대충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는구나.
저 친구에게 행운이 있길 바란다. 합격 사과.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첫 번째, 럭키일지 리스크일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을 방문하신다면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럭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배양성 성우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네이버 검색해서 사전적 의미로는 은퇴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뜻하는데요. 요즘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벌써부터 은퇴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 또래부터도 은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은퇴를 탐구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은퇴연구소라는 곳인데요.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부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행복한 은퇴 연구소의 전기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사실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마스크 벗어도 되죠?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귀농귀촌 한 지가 7년 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귀농귀촌에서 살고 있는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와서요. 첫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이 보험회사였어요. 교보생명에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320명이 입사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먼저 임원이 됐어요. 본부장도 되고요. 사실 뭐 금융기관에 임원을 하면 퇴직하고 계열사에 가서 또 다른 임원을 하기도 하고 또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승진을 했으니까 상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전무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꿈들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제가 모시던 상사의 비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시던 분은 부사장님이었는데 그 부사장님 비서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부사장님이 저를 찾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비서하고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하는 아주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날 그 전화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부사장님이 찾으시는데요 라는 말만 했는데 느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육감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느낌, 왜 불렀을까? 제 방은 14층이었고요. 부사장실은 3층이었어요. 14층에서 3층으로 가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사장실에 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첫 마디가 네 후임자가 발령이 났으니 자리를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체에서 말하는 임원이라는 글자가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는 건 잘 아시죠? 임시 직원을 줄여서 임원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제가 6개월 동안을 기다렸는데 제 자리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빼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제 인사를 담당하던 임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제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는 49살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순간에서 49살 되던 해에 그냥 집에 가라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49살이 많은 나이인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할 일이 없으면 저는 그냥 집에 와서 푹 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두 개 다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일이 강남에 신사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안세병원 사거리, 요즘에 을지병원 사거리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아주 좋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빌딩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박찬호 씨가 소유한 그런 빌딩이에요. 그 빌딩에 2개 층을 얻어서 전앤김 웰스펌이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동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방송에 출연도 했습니다. 우리 배 선생님 계시지만 배 선생님이야 직업이 이제 방송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전혀 방송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강의를 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KBS 아침마당이라든지 아니면 MBC 라디오에 그 양희은 씨하고 강서구 씨가 진행하는 여성시대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여성시대는 제가 한 9개월 동안 방송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아침마당에도 목요 특강을 2번 진행하고 뭐 아침마당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여러 방송에도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방송과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그게 한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자유로운 건 좋았어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맨날 월급을 받다가 이 프리랜서가 되니까 소득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많은 달은 많았다가 없는 달은 없고. 그런데 그때 마침 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 아는 분이 혹시 전임이 돼볼 생각이 없냐고, 어떤 학교에서 제 전공과 제가 하고 있는 보직과 비슷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더니 6명인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교수로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에 전임 교수로 51살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해보니까 참 좋아요. 방학도 있지요. 뭐 가르치는 것도 어쨌든 명함에 보험회사 임원일 때 명함보다 대학 교수라는 명함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학교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사진을 찍으러 다녔거든요. 어느 날 사진을 찍으러 제 아는 일행과 중국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친구가 배낭에서 술을 3병을 꺼내서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술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웬 술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빚은 술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술을 개인이 빚으면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먹는 술을 자기가 빚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 어디서 배웠냐, 나도 이거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어디 서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013년 12월 달이었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강의를 하는 강좌를 상해에서 전화로, 국제 전화로 해서 제가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술을 배워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술을 만드는 건 당연히 양조장이죠. 그 양조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조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봤어요. 양조장이 전망이 있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근데 만난 사람 10명 10명 모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팔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술을 팔 데가 없으니까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일까? 근데 주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주점들을 찾아가 봤더니요, 맛있는 술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파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조장을 하고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마실 수 있는 주막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대학 교수는 양조장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겸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는 제가 51살이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정년이 65세예요. 65세까지 교수를 할 수 있고요.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 사학연금이라고 해서 평생 연금이 나오는 아주 괜찮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양조장 주인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양조장도 만들어야죠. 주막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입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행복한 은퇴 연구소를 부설로, 학교 부설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양조장을 할 것인가 교수를 할 것인가를 막 갈등하고 있는데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강의하러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후반 인생, 은퇴 후의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의 전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어요. 대학 교수와 양조장 주인과. 근데 대학 교수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건 괜찮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 강의하는 게 생각만큼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교수님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대학은 대학대로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존해요. 근데 그 갈등의 스트레스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강도가. 그러니까 월급은 나오기는 하지만 이 교수라는 게 정말 나하고는 잘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양조장은요, 이게 돈이 벌지 안 벌지는 모르지만 너무 재밌는 일인 거예요. 제가 만든 술들이 너무 맛있고 술을 마셔본 분들이 참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를 접고 양조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2014년 3월 달이에요. 근데 대학 교수는 1년에 2번 그만둘 수 있어요. 8월 말과 2월 말 학기가 끝났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결심을 했으니까 8월 말에 대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조장과 주막을 9월 1일자는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조장도 없고 주막도 없고.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양조장 허가를 받는 일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에 펜션을 하고 계셨는데 그 펜션에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간에다 그러면 양조장을 짓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노래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양조장 시설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주막은 제가 전에 사놓은 밭에다가 주막을 짓기로 했어요. 자, 데드라인은 3월 달이었으니까 딱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양조장 허가를 받고 주막을 완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큰 문제는 양조장에 술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요. 주막에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조장에 제가 양조장을 하기로 한 곳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라는 곳입니다. 거기 와서 술을 만드는 기술자, 제가 만드는 술은 일반 막걸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가양주라고 하는 전통술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쓰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저는 술을 1월 달에 배웠어요. 3월 달에 양조장 하기로 하고요. 제가 기술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무모했겠습니까? 어쨌든 술은 제가 만들기로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주막에 주방장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주방장을 하겠다는 후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30년 동안 식당을 하고 계셨던 저희 어머님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30년 동안 저에게 밥을 해준 저희 집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머님한테 얘기했다가 야, 내가 평생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식당 안 하라고 골병이 들었는데 내 아들한테 그걸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요. 그럼 그것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라면밖에 끓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식, 일식, 사찰 요리, 약선 요리, 안주 만드는 거, 육포 만드는 거, 식초 만드는 거, 떡 만드는 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장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9월 1일은 오픈을 못했어요. 대신에 10월 3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은 먹은 게 3월 달이었고요. 오픈한 건 10월 1일이니까 딱 7개월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저거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산정호수라는 곳은 경기도 포천이고요. 여기는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막걸리입니다. 이동 막걸리, 포천 막걸리, 내촌 막걸리, 일동 막걸리에서요
막걸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데예요. 거기에 신생 양조장 15평, 17평짜리 양조장을 만들어서 양조장을 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14년 10월 3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의 탁주 부문에서 저희가 대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시시한 게 아니고요. 대상으로 상금 받은 그 상금만 1,000만 원이고요. 우수상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우리가 그 대상 받은 술을 판매한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 2달 동안만 그 술이 1,000만 원어치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21년이 지금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까?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틈새를 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막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보다 돈을 더 잘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 돈을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제가 행복하다라는 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요. 저희 주막, 저희 양조장, 제 직책은 3가지입니다. 행복한 은퇴연구소장과 양조장 대표와 주막집 대표 3개가 다 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니까 따져보면 저는 그룹 회장입니다.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 회장인데요. 문제는 이 3개를 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희 주막과 양조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문 닫았습니다. 제가 주막에 있을 때는 강의를 못하는 거고요. 손님들이 와서 오늘도 전화가 몇 통화가 왔습니다. 저희 주막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 문 안 여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 생활을 할 때 이 자유스러움, 자존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 가끔 이제 한번 이렇게 시골에서 와서 다니다가 보니까 한 집 문패가 식당 문패가 너무 특이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 문패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문 여는 시간 일하고 싶을 때, 문 닫는 시간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30살 먹은 남자분이 여자친구와 둘이서 하는 고깃집을 하고 있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너무 구속받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희 주막과 양조장은 그렇게 운영합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내가 왔는데 네가 왜 문을 닫았어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주인은 접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지 않는 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가 열심히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은퇴 후의 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해서 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설계해보고 접근해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토크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기부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은퇴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행복한 은퇴와 행복한 귀농 귀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잠시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잠시 후 3시부터 배한성 성우님과 정기부 소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함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줌으로 참여하시는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장에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네트워크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를 통해서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바로 2부 토크쇼에서는 우리 성우님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1부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두 분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함께하시는 참가자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사전에 저희가 온라인과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궁금하신 내용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면은 두 분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이 아무래도 전라북도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추억이 특별히 있으신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성우님 혹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전라 여기 저 전주가 네. 세계 슬로시티 운동본부의 한 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운동 그러니까 전주 지역에서 행사할 때마다 제가 늘 사회를 봐서 자주 왔고 오면은 무조건 하고 마이산을 갔었죠. 그 말의 귀가 그냥 제가 중학생 때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그 신비감 때문에. 그래서 전주 뭐 전라북도 그러면 서양의 그 신사도 정신이 있다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 양반 선비 정신이 있는 그렇죠. 고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특별히 또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전주를 처음 와본 곳이 1980년이에요. 네. 제가 학부 전공이 농대였는데요. 1980년 5월달에 전주 농고에 교생 실습을 왔습니다.
제가 온 다음 날 네. 불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사태가 생겨서요.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1시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생하고 그 고등학생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 그래서 네. 그 전주에 와서 하여튼 기억은 생생한데 이게 참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 뭐 역사적인 사건과 같이 했던 그러시겠네. 시기여서 전주 농고에 제가 와서 교생 실습을 해봤고요. 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그러니까 그때하고 어떤 연이 닿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제가 이 전라북도 귀농귀촌 사이트에는 한 5년 전부터 제가 가입을 해서 여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의가 이렇게 연락이 돼서 왔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또 이렇게 네. 연이 두 분 다 있으시네요. 사실 이렇게 귀농 귀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게 직접 두 분께서 귀농 귀촌을 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성우님께서는 서울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에 계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귀농귀촌을 한 거죠. 그렇죠. 포천에 계시는 거니까. 네, 네. 어떻게 우리 성우님 뭐 평소에 나는 이곳이라면 내가 좀 귀농 귀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역 있으세요? 그 생생정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세컨 하우스를 짓고 그렇죠. 그 주변 분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볼 때마다 그래요. 오늘은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무 많아서 아직은 어디로 꼭 가고 싶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가고는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마음속에 귀농 귀촌이 있으신 그렇죠. 거죠. 우리 소장님 지금 포천 쪽에 지금 네. 계신 건데 네. 또 다른 지역을 좀 생각을 해봤다면 어떤 곳이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지역을 간다면 전 바닷가 쪽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제주 한 달 살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제주 가서 살아보니까 또 이 저희 동네는 내륙 산간 지역이에요. 그쵸. 거기하고 또 제주도는 느낌이 맞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선택한 귀농한 곳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에요. 고향이어서 글로 갔던 건데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향 쪽을 많이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향이 갖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 나머지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 쪽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문을 주신 게 정말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주신 건데 지금과 다른 생활을 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송 일 오래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그 이제 전문가 바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전문가 바보. 저는 제가 하는 성우 일만 전문가지 다른 건 옹통 너무 바보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늘 그 어떤 드림, 꿈 그런 거로 하면은 지금 전 대표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바다에 대한 이게 서울에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 도시 속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바다 풍경만 보면은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는 건 아주 멋있겠다 그런 환상적인 드림은 있죠. 그렇죠. 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바다를 마음에는 또 품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다에서의 삶을 생각하시는 거. 우리 소장님은요? 뭐 지금 하는 일하고 완전히 별개의 일은 아닌데요. 지금보다는 좀 이제 발전된 형태의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양조장하고 주막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두 개 중에 더 관심 있는 분야는 양조장 쪽이에요. 그래서 양조장에서 좀 더 특별한 술들을 좀 더 만들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나면 주막보다는 그냥 샵 형태로 우리가 만든 술을 전문적으로 체험하고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진 질문은 사실 조금은
두 분의 생각을 정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가 아까 소장님 발표하기 전에 제 또래에도 은퇴를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은퇴라는 단어보다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그만큼 현재 귀농 귀촌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걸 거고요. 지금 20대들은 앞으로 직업을 4번이나 5번을 바꿔야 될 거다. 맞아요. 패러다임이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를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하겠다는 것보다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려움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그걸 봤어요. 정주영 회장님 얘기가 있어요. 75년도에 그 중동에서 엄청난 수주 물량이 들어왔대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도저히 안 됩니다. 왜? 낮에 40도 이 열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바다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네네. 물이 공급이 안 되고 그쵸. 자갈과 모래 네. 이것뿐이기 때문에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 오일 시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불렀대요. 그래서 당신이 못하겠다면 내 포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가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그냥 다 벌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열사 40도인데 그걸 어떻게 견딜 거냐 했더니 네. 낮에 자고 어. 밤에 일하겠다. 낮과 밤을 바꾼다. 물이 없다는데요. 그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배에다가 기름 싣고 그 중동에서 기름 싣고 사막 사우디니 이런 데서 한국에 석유를 내려놨잖아요. 빈 배로 오잖아요. 거기다 물을 싣고 오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자갈하고 모래가 이걸 그냥 합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은 그것만 보였고 네. 가능성을 생각한 정주영 회장님한테 모든 거는 불가능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할 거냐 된다는 거로 생각할 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뭘 또 한 번 더 해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이 지금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다음 질문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데 그 땅이나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는 그만큼 저 배선님 얘기처럼 틈새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지금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는 그대로 했다가는 이제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그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젊은 사람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로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농촌은 레드오션이었어요. 그 생산을 해도 생산비도 건질 수 없고 노동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 그 시장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고 있는 분들은 또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아진 거고 그만큼의 틈새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거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아까 줌으로 이제 참여자분들을 좀 뵀는데 젊은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만큼 젊은 분들도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요즘 이 라이브 커머스 이런 쇼핑 같은 방송을 보면은 직접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연령층이 정말 많이 어려졌어요. 정말 젊은 분들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성우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우리 성우님께서 한 권으로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저서를 공동 출간한 걸로 제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한데 관심자들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음.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대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꼭 그 쇼핑 호스트라는 전문 직종에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원주 선배님 같은 네, 게스트 이런 네. 분들이 출연해서 그냥 방송 전문으로 하는 분들만 하는 시대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분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좀 더듬고 서툴고 그렇더라도 그게 정감이 있고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 농산물 이런 걸 더 빛내는, 그래서 특별한 직업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는 그 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모바일 어디든지 또 갈 수 있잖아요. 전에는 뭐 A 쇼핑 회사면 회사 방송국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뭐 여기든 어디든 그냥 터만 마련하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줌으로 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아주 오히려 그 농촌 분들의 그 가감 없는 오히려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게 더 좋은. 그래서 이거는 더 앞으로 더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든지 연세 뭐 남녀 구별 이것도 없이.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대이기 때문에 농촌, 어촌 이렇게 오히려 구석진대가 더 그 뭐죠 빛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이 정말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판매량이나 시청자 수를 봐도 이런 전문 호스트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진짜 실제 그게 오. 더 본인들이 나와서 예, 하시는 예. 분들이 더 많은 각광과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기는 상업성 뭐 영업적인 거 어떻게든지 팔라 그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준비하신 분들도 사실 귀농귀촌을 해서 내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성우님 말씀처럼 그러면요. 그 판도를 조금 더 넓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시는 이 농부 어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전원주 선배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럼 전원주 선배님 아유 좋아 너무 좋아 그러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제가 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소장님은 귀촌 하신 후에 지금 술비 있는 전간을 지금 대표로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귀농귀촌 관심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은퇴 후 농촌 공간에서 창업 또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 업종과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네. 깊이 들어가서 저희 주막에 양조장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가양주라고 집에서 빚는 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네. 이 술을 배우는 그런 교육기관에 1년치 대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의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배워보니까 술이 참 재미있고 내가 만드는 술을 사람들에게 권했더니 참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이 나눠준 그 술을 마셨던 분들이 평했던 거와 내가 양주장을 지어서 시판하는 술과의 평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준 술은 그 사람들이 공짜로 마신 술이에요. 네. 그리고 도수라든지 어떤 맛의 규격을 지키지 않은 그때그때 만들어진 술들을 그냥 마셔보고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상업용 술은 정확하게 기준을 지켜야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줬을 때 맛있다와 돈을 내고 이걸 사 먹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맞네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귀농귀촌을 할 때 내가 이 분야를 잘한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 흔히 말하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판매가 일어나는 그 단계까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분야에 집중을 해야지 그냥 재미있다고만 벌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되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겠죠. 네. 귀농을 했다가 제일 큰 아픔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정말 그 마지막까지를 잘 생각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장님은 양조장 처음에 한다고 하셨을 때 열이 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 제가 만약에 소장님께 소장님 전 양조장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소장님은 저에게 어떤 답변을 주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틈새를 보았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어떤 틈새를 보았는지, 그리고 그 틈새를 공략할 전략이 갖추어져 있는지, 네. 그 전략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제가 조만간 제안서를 작성해서 소장님께 전달을 해봐야겠네요. 자, 저희 지금 줌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줌으로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도시인들이 첫 귀농지를 선택한다면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지역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우리 박수영님께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 성우님께서는 비록 서울에 계시지만은 사실 정말 많은 지역을 그 누구보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또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의 자, 요지가 뭐였었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첫 귀농지를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까? 뭐 지역의 그런 특정 뭐 특색이나 이런 그러게요. 거, 네 교통. 아무래도 연고지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 쉽게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그 친숙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면서 잠깐 본 카톡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미국의 이민 간 분이 이민이나 뭐 귀농 귀촌 이민이 아마 더 힘들 거요. 세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왜 미국 분이 맡기고 갔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1,000의 돈이 있더라는 거죠. 처음 순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질까 했다. 무슨 생각이야? 그러고 돌려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야 당신 같은 양심적인 사람 난 못 봤다. 당신 가져라. No 이랬다는 거죠. 그 미담이 뉴욕 타임스에 실렸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종업원 20명의 세탁소로 커졌대요. 그랬다가 그게 더 퍼져서 어느 항공사에서 우리 항공 그 빨래 이거를 몽땅 당신들이 해달라 해서 나중에 700명의 어떤 드라이 클리닝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과 그리고 성실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빛나더라는 거죠.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는 지역의 선택 이전에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거를 얼만큼 양심적으로 성의 있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나부터 뭘 갖추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귀농 귀촌을 생각하실 때 가장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두려움이 좀 네. 있는데 어떠셨어요? 소장님은 처음에 그렇게 귀농 귀촌 하셨을 때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배 선생님한테 아까 배 선생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귀농이나 귀촌이나 지금 살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데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한 장소라도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서 생활을 해보고 체험한 뒤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 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 땅을 샀어. 네. 그리고 여기 집을 지어서 나 내려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가요.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거하고 가서 사는 거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진입로를 동네 사람들이 트랙터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아주 사소한 얘기들이 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 사람들하고 새로 간 사람이 화합을 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시골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적응하지 못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적응이 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적응하지 못해서 흔히 말하는 그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네. 동네 사람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냥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땅 살 때 들은 얘기하고 내가 내려가서 살 때 경험하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를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을 판 사람들이에요. 어머. 땅을 판 사람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나중에 이용료를 내라고 하고 어머.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문제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정하고 내려가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이사를 가는데 그게 옆 동네가 아니고 도시에서 시골로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한 경비도 따라요. 땅도 사야죠, 집도 사야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려 해서 준비를 했는데 1, 2년 만에 그것을 철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뭐 경비적인 면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렇죠.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먼저 한번 생활을 해보고 결정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소영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우리 소장님의 말씀대로 먼저 가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조금은 그 동네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성우님 말씀대로 마음가짐을 잘 해서 가신다면 어디서든 행복하게 귀농귀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번에는 조금 도시 인구는 과밀해지는 반면에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뭐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30대는 움직임이 아마 덜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40대 좀 되면 요즘은 은퇴 시기가 워낙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은 있어야 새 식구가 살아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미래가 불안정한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왜 그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왜 얘기 안 해주느냐? 그거 답답하다. 우리 왜그 귀촌 귀농할 우리만 왜 무슨 어떤 책임과 그런 게 있고 그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지자체에서 서포트 해준 건 없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올 수 있게 네. 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뭐냐? 그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그 많은, 제가 나름 몇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들의 공부 문제다. 네. 그 학교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왜 귀농 귀촌을 할 때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 욕망 그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 특수교육 학교라든지 이런 걸 우리 마을에만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걸 한번 알아봐 달라. 오히려 저한테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또 정부 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것도 먼저 그 정보가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성우님 말씀에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시골 생활을 해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학업을 할 때가 되면은 그렇죠. 다시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우님 말씀처럼 이런 지자체 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런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더 그것을 좀 잘만 이야기가 된다면은 그러게요. 많은 분들께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우리 소장님은? 저는 이제 뭐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정말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기관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귀농 귀촌 센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개선을 해나가고 하는 일들을 이 귀농귀촌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포천에도 이 귀농귀촌센터가 있고 이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센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네. 지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너무 미약해요. 제가 여기를 더 관심 갖는 것은, 저는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원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자 오는 것보다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카톡으로 오는 안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귀농귀촌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포천 그쪽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골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그 행정을 하는 기관의 장들이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너무 자기 업무에만 빠져서 네. 사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요. 지적하신 그 학교와 관련된 얘기들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얘기예요. 시골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폐교를 하는 거예요. 네. 학교가 없어져 버려요. 초등학교가 시골에는 면 단위로 하나씩 있어요. 그 면에 있던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다른 면으로 가야 되는데 면에서 면 간의 거리가 몇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몇십 킬로를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귀농귀촌을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젊은 부부가 내려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들이 지금 선거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농촌을 살리고 하려면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 귀촌센터도 누군가가 내려와서 귀촌을 하겠다고 했으면 어디에 땅을 사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어 같은 것들을 좀 그려놓고 그 코스에 들어오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서 유인을 해야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야 그걸 보고 또 따라오죠. 그렇죠.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자체에 관련된 분들께서 좀 이런 정도의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주신다면 정말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귀농귀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나는 평소에 우리 배한성 성우님께 궁금한 게 있었다, 정기호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질문이 있으셨거나 또는 나는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은 난 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앞쪽에 까만 옷을 입고 계신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평소에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저는 원래 서울 살다가 네. 부모님 때문에 전주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플러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정말 이제 논과 밭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쵸.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농가 밭이 있는 데서는 작물을 키우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로컬푸드라고 해서 실제 농어민들이
주시는 품종들은 네.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일자리도 잃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비싼 수산물을 농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수산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가면 정말 저렴한 농수산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입 농수산물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귀농귀촌 하고 싶어도 이런 이해타산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약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답변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변호사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훨씬 고가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양조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양조장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술은 막걸리예요. 막걸리 한 병에 지금 얼마 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2,000원, 3,000원 하죠. 네. 저희 술은 한 병에 2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2만 원짜리가 350ml예요. 일반 막걸리는 750ml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 막걸리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팔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막걸리가 어제도 여기 온다고 뭐 정신이 없었지만 어제도 저희 냉장고 술이 다 팔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상의 전환이고 틈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이 막걸리로 아주 유명한 동네지만 거기 막걸리들은 다 1,000원, 2,000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막걸리는 2만 원, 3만 원을 하는데 그 틈새를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사 먹겠냐고. 근데 사실은 저희 술만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 내가 비싸게 만든 농산물들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거. 배사님 아까 말씀하신 아오모리 사과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례잖아요. 이 태풍에 다 떨어진 몇 개 달린 사과를 합격 사과로 해서 몇십 배를 받고 팔았더니 평년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젊으신 분이니까 정말 부모님이 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시장은 있어요. 네. 네. 이제 저도 전 대표님 말씀한 거에 제가 조금 보태자면 그런 말 있죠. 좋은 음악은 날 들어주세요. 나 좀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소비자분들을 생각한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이렇게 받는 이게 이 가격밖에 안 돼.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런 상품을 그런 그 뭐지 작물 그런 거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만약 바다 생선이든 뭐 민물 생선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잘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아주 정말 정성과 뭘 들여서 탁월하게 다른 거와 차별나는 그런 특작물 그런 것만 기다리시는 고객들 많을 거요. 그래서 내가 심은 작물이 좋은 음악처럼 서로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런 경쟁력을 내가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그런 마음의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러한 작물을 아까 로컬푸드 같은 거를 구매하는데 이제 아마 중간에 또 다른 유통업자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우님께서 책을 내신 것처럼 또 다른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그런 판로를 통한다면은 그런 유통 마진이 좀 빠지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작물 특수 작물을 파는 분이다 하는 그거는 아주 그냥 그 회사면은 그 회사의 그 네임 밸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이 다 하는 거 그거 말고 남이 안 한 특수 작물 그런 것만 계속 개발하시면
저는 이게 뭐 미래가 정말 창창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어설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시나요? 안 사라지신가 조금은 보네요. 희망적이신가요? 네, 남들과 다른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정말 그 걱정을 너무나 저도 알 것 같은 게 저도 지금 부모님 댁이 포천이긴 하지만은 저도 그쪽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뭘 해야 될지 똑같은 걱정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지? 그럼 결국 나는 일을 하러 다시 또 서울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왔다 갔다를 다 감수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 걱정이었는데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뭐 걱정보다도 내가 그 틈새 그리고 내가 더 특별한 무언가를 이제 개발 생산을 한다면은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좀 되게 학생분 같으세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전달을 먼저 해드려 볼게요. 평소에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제가 농대에 진학 중이라서 와,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귀농 귀촌, 본인은 귀농 귀촌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상적인 귀농귀촌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를 한 다음에 하는 그런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은퇴를 해서 귀농 귀촌을 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좀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내 텃밭도 기르고 소량의 작물들을 또 제가 생산해서 파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대 관련 또 있으시잖아요. 평소 뭐 질문 없어요? 양조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포천, 경기도 포천. 네. 지역이 어디세요? 살고 계신 지역이? 저는 여기 전라북도 전주. 경기도 포천 쪽에 엄청 물 좋은 산정호수 쪽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양조장 얘기를 해서 양조장 쪽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농대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네. 전공이 뭐세요? 농업경제학과라고. 농업경제학. 농업은 농업인데 아주 애매한 경제. 농업 전반을 다루는 그런 네. 업이네요. 제 친구 중에 저하고 같이 농대를 나와서 그 친구 원예과를 나왔어요. 지금 포천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친구 사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에 나중에 은퇴하고 그런 생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은퇴 연구소를 하면서 저희 수강생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대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어요. 보통 50, 60인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대학교 3학년짜리가 온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계신 다른 선배님들은 다 제1, 제2의 인생을 살고 제3의 인생을 은퇴 생활을 하려고 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작부터 제1의 인생에서 제 인생 전체의 은퇴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은퇴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맹랑한 얘기잖아요. 대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처음 직업을 잘 선택하면 다시 은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지금 경제학과 나와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다가 이제 50, 60이 되어서 다시 시골 내려와서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꾼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면 아예 지금부터 그때 하고 싶은 일을 땡겨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 친구는 서울에 직장 생활했어요. 부부가 같이 저희 학교 원예과를 나온 이제 그 선후배간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포천에 이제 땅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서 그만두고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일반 농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 전공하고는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딸기 농사를 했는데요. 딸기를 하우스를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수경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경 재배 아시죠? 네.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딸기가 달려 있어요. 흙도 없어요. 물로 다 키우는 거예요. 1년에 생산을 거의 뭐
12달 중에 8달, 9달을 생산을 해요.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와 연결해서 체험학습장도 같이 해서 학생들이 와서 직접 딸기 따가는 거 하고 또 거기에서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 거를 하고 또 이거를 신선 상품을 해서 홍콩에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부가 지금 거기서 딸기 농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던 그 농장이 임대로 해서 하던 거라서 땅 주인이 자꾸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데서 저 우리 아나운서 분 부모님 계신 동네에서 조금 더 우리 집 쪽으로 이사를 해서 땅이 좀 싸거든요. 거기에 새롭게 훨씬 더 크게 이번에 딸기 하우스를 다시 만들었어요. 부부가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논농사 지어서 벼농사 짓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는 장사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틈새는 무궁무진해요.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50 넘어서 귀농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맞아요.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시작점이 훨씬 더 앞당겨지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지인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때요? 성우님도 혹시 주변에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고 나서 잘 지내시는 분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그 저희 후배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때는 라디오 드라마도 많았고 외화도 이제 더빙 녹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많았는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그게 없어요. 네. 그래갖고 뭐 택시 운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포장마차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네가 지금 40대인데 50대, 60대, 70대, 80대, 100세까지 그렇게 롱런 시대에 그 임시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물론 그게 이제 여기서 탐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그 아는 후배가 택시 회사 상무로 있어요. 택시 회사에 이제 택시 기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네. 거죠.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택시 이거를 어떻게 지망하게 됐습니까? 그걸 네.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시킨대요. 오. 택시라도 해보려고요. 택시라도 아, 당신 가 이런다는 거죠. 택시를 해보겠다. 택시 드라이버로 내가 최고의 드라이버가 돼보겠다.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열정을 갖고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잘 안 되고 그냥 택시 운전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내가 올 때 그냥 아주 손녀 같은 친구가 네? 그 미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정말 저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농어촌 구분 없이 네. 우리나라가 빛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벌써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50분이나 지나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기 함께해주신 참여자분들 그리고 우리 줌과 유튜브를 함께해준 시청자분들과 이제는 인사를 나눠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어떻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뭐 스티브 잡스 그러면은 그냥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젊은 친구들만 기억하는 그런 인물은 아닐 거예요. 저는 방송을 제가 5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소리 좋은 건 성우의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 갖추는 조건이지. 저는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 이 키워드를 엄청 아주 그냥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되 남과 다르게 하라 하는 귀농귀촌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난 귀농한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한 30살 차이 나는 후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하남시에서 의류 사업을 하다가 처가에서 상속받은 밭과 논이 생겼어요. 우리 동네에 꽤 넓은 땅이었는데요. 엄청 부자
네, 네. 금전적으로는 뭐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런데 의류 사업이 이제 뭐 땡 처리, 폐업 처리 이런 거를 하다가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네. 나 그냥 농사나 지을래.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나? 농사나 지을래 어.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네. 와서 좀 수확을 해 가실래요? 네. 그래서 뭘 심었는데 그랬더니 파를 심었대요. 파밭에 갔는데요. 파는 안 보이고요. 잡초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 그게 한 1,000평 정도 되는 파밭에 파는 아예 그 피 논에 보면 피 자라듯이 풀이 더 많고 파가 조금씩 있는 그건 갈아엎지도 못하고요. 파를 뽑지도 못하고요.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 다음에 당시 농사를 지었는데 뭘 했냐면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가 꽤 잘 됐어요. 네. 첫 해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마케팅 판로를 다 만들어서요. 서울에 알고 있는 선배한테 동네 주부들을 모아서 이게 유기농으로 지은 감자니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꽤 많이 모집을 해서 감자를 다 캐서 상자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 감자를 받은 선배가 이걸 다 나눠줬는데요. 네. 거기서 전부 크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어. 감자를 캘 때 비가 왔어요. 그 젖은 감자를 박스에 넣어서 그냥 보낸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요. 아. 포천에서 서울까지 보내는 경비도 문제지만 서울에서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썩은 감자를 포천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땅이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귀농은 아주 좋은 테마이지만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덤볐다가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반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귀농 기촌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귀농 기촌하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꼭 방문해서 좋은 조언을 받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그 부안 농촌지도에서 온 팀장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발품을 팔아라. 부지런 그냥 그 선배분들 찾아가고 후배들한테 찾아가서 많이 듣고 물어보고. 그리고 시작하라. 그 얘기 좀 꼭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기억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줌이나 유튜브 그리고 사전에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저희 토크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모든 사항을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우리 배한성 성우님, 정기보 소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라북도 귀농귀촌 토크 콘서트 벌써 끝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저도 가볍게만 여겼던 귀농귀촌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두려움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뒤엔 또 제가 어딘가에서 귀농귀촌을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요, 저희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오늘 끝이 아니고요, 11월 9일까지 진행되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성우님도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많은 상담을 받아야지만 조금은 더 밝은 귀농귀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전라북도 귀농귀촌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의 MC 송아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